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 부모들을 만나 우리식 교육법을 전파하고자 애쓰는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장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언제나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중국은 수많은 인구와 오랜 역사, 전통 철학이 다져져 있어 교육이라는 말이 곧 중국의 자부심이라고까지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인이 하는 나라들이 교육으로 조금씩 명성을 얻는다 해도 결국 그 뿌리는 모두 중국에서 왔을 것이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문화를 베끼거나 살짝 바꿔서 주목받으려 애쓰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정신승리를 하는 국가라고까지 여겨왔습니다.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결국 중국이 먼저 했던 것을 따라할 뿐이지 않느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우쭐하게 지내던 제가 최근 미국 시카고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영재교육 관련 조사 차원에서 현지 시스템을 둘러보러 간 것인데 마침 그곳에서 한국인 엄마를 둔 11살짜리 대학생이 있다고 해서 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11살이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것도 한국인 엄마라니 대체 또 어떤 과장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은 원체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걸 즐기므로 저는 별 기대 없이 어디 보나 마나 뻔한 과장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아이를 직접 만난 미국 교육 관계자들이 실력이 정말 우수하며 미국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신동이라고 소개하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술수를 부려서 이렇게까지 미국인을 현혹했나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신반의한 상태로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담당자가 바로 그 아이가 오늘 유기화학 수업에 참석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기화학이라면 대학생도 어렵게 느끼는 과목인데 겨우 11살짜리가 거기서 뭘 이해하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을 찾아가 본 순간 솔직히 처음부터 무언가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자리 가득 앉은 대학생들 사이로 작고 마른 체구의 어린 소년이 앞줄에 떡하니 앉아 교수가 칠판에 쓰는 공식 하나하나를 집중하며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교수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답을 조금 수정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대학생들이 좋은 지적이다라고 수긍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광경인가. 미국 대학생들이 다들 바보가 된 건가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슈야노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아빠는 미국인, 엄마는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굉장한 잠재력을 보였으며 의대 진학을 위해 이미 몇몇 전공 과목을 수료 중이라고 주변에서 귀띔했습니다.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11살의 대학이라고 설마 실험실에서 조수 역할을 잠깐 해준 걸 과장해서 언론에서 신동소리를 붙인 것 아니냐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아이의 천재성을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이 큰 영향을 줬다고, 또 누군가는 미국식 창의성과 한국인의 부지런함이 결합되니 저런 인재가 나왔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중국이야말로 교육에 대한 역사가 길고 노하우가 깊은데 왜 한국이 이런 식으로 주목받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좀 더 본격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밀착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캠퍼스 입구에 엄마와 동생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동생도 이미 상급 학년의 수학을 집에서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재를 둘이나 낳았다. 말도 안 된다. 분명 한국인 엄마가 무리하게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게 틀림없다고 속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엄마를 존경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아이들을 재능대로 키우려고 항상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억압이 아닌 지지와 배려 속에 아이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식 교육, 그게 어디가 열리고 배려 있는가. 밤낮으로 학원 돌리며 성적을 올리는 식이 전부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보이기는커녕 엄마와 수다 떨며 장난치고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유기화학뿐 아니라 물리학, 유전학 등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가 강의실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대학생들이 문득문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들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슈야 너 왜 그런 방식을 떠올렸니? 하고 물으면 아이는 논리를 조목조목 펼쳐서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교수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각도를 짚으니 주위에서 역시 신동이라는 반응이 연발했습니다. 저는 내내 묵묵히 지켜보다가
속으로 시기가 올라왔습니다. 저게 과연 실력인가? 아니면 이 엄마가 미리 가르쳐준 것을 외워서 말하는 건가? 분명 뭔가 수상한 비밀이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와 좀 더 가까이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인 엄마 진경이라는 분이 흔쾌히 동의해서 학교 근처 카페테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우리 중국을 모방해 발전한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진경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이 과거 여러 문화적 영향을 받긴 했지만 우리도 나름의 전통과 교육 철학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 무조건 성적 올리라는 식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탐구하라고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옆에서 슈야너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엄마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어주고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활동을 독려해줬다. 그래서 저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웃기지 않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정말 재미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집에 대해 더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엄마와 11살 아이, 그리고 어린 동생까지 과연 어떻게 생활하며 공부하는지 어딘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마침 엄마 진경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동생 소율이와 함께 온 가족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숨기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한적한 교회의 주택이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책장과 온갖 과학 실험, 도구, 그리고 악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 한편에는 한국어로 된 동화책, 영어로 된 과학 잡지, 그리고 한국 역사 관련 서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그냥 과도한 교육열이 만들어낸 혼종 같은 모습이다. 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고 속으로 비아냥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환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슈야너는 단숨에 옷을 갈아입고 동생 소율과 함께 로봇 조립 키트를 펼쳐놓았습니다. 코드를 연결하고 센서를 달아 움직이도록 설정하더니 동생에게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면 로봇이 오른쪽으로 못 돌아가니까 수치값을 조정해야 돼 하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11살짜리가 로봇 프로그래밍까지 한다니 아무래도 엄마가 시키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진경은 시킨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흥미있어 시작했다. 저는 단지 위험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조금씩 조언해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흥미있다 해서 로봇을 저렇게 마음껏 다루게 두면 공부는 언제 하느냐라고 되물었지만 정작 슈야너는 이미 대학 과목까지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저녁이 되자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베이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케이크 반죽을 만들면서도 중간중간 베이킹소다와 산성 물질이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걸 화산 폭발로 표현할 수 있다며 동생을 불러 보여주었습니다. 동생 소율이가 신기해하며 또 해보자고 난리치자 엄마가 약간 타박했지만 결국 함께 실험 비슷한 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애들이 노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부인가? 소꿉놀이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애완동물도 몇 마리 있었고 아이들은 그 동물들 돌보는 일도 자기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밥 줘야 하는 시각을 절대 놓치지 않고 배설물 치우는 것도 알아서 한다고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잡다한 일을 하느라 정작 공부할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또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날 이 아이가 캠퍼스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눈여겨봤습니다. 오전 유기화학 수업이 끝나자 오후에는 물리학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실험을 돕고 대학원생에게 질문을 받으며 토론까지 했습니다. 어떤 대학원생은 유전자 관련 과제에서 몇 가지 막힌 부분이 있어 슈야너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얼토당토하나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11살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이 되는가? 대학원생이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대학원생은 되레 슈야너가 알려준 자료가 생각보다 유용했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차라리 이 미국인들이 전부 속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캠퍼스 휴게실에서 슈야너가 대학생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다들 성인이고 이 아이는 겨우 11살인데 쉽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이나 화학 개념에 대해 주고받는 말이 심도 깊어 보였고 가벼운 농담도 오가는 걸 보니 아이 스스로가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 교수들은
한국 엄마가 아이를 어릴 때부터 사회성 떨어지지 않도록 차교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과잉보호가 아니라 아이를 믿고 지원해줬기에 가능한 장면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차마 무어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엄마들이 보통 과잉보호를 심하게 하고 차교육 과도에 시달린다더니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 선입견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제 앞에 존재하는 것 같아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어코 단점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11살 치고는 우수해 보이지만 결국 대학교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기는 힘들 거다. 분명 성적도 형편없으리라 하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목에서는 이미 우수 성적을 받아 장학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과목 성적표를 보여주던 학교 관계자가 슈야 너는 지난 시험에서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나이가 어리다고 봐줄 것도 없다.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이 정도 성적이니 상당히 놀랍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1살에게 변변찮게 패배감까지 느끼게 되자 괜스레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시당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아이 어머니 진경과 깊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교육이라 하면 저는 밤낮 없이 문제집 풀고 사교육을 올인해서 겨우 명문대 보내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놀이하듯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진경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도 분명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틀에서 벗어나 아이가 즐겁게 지적 욕구를 발산하도록 도왔습니다. 사실 한국 전통 문화 가운데는 함께 어울리고 예술을 즐기고 서적을 읽으며 토론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걸 기반으로 아이가 호기심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힌 부분이 있을 때는 다양한 자료와 전문가를 찾도록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사교육은 전혀 안 했단 말입니까? 진경은 필요하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스스로 방향을 잡고 달려가니 제가 뒤에서 받아줄 뿐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중국의 오랜 문화와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쌓아올린 교육 체계를 살짝 변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자꾸 한국 교육이 대단하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경은 물론 중국 문화가 오래되고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오랜 기간 자체적 역사를 이루며 정체성을 발전시켜왔고 창의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도통 이 말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 중국에서 파생된 것이다 하고 코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 미국 사회는 슈야너와 그 가족을 연일 주목하고 이 아이를 세계가 기대하는 천재라며 떠받들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도 취재를 하러 오고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 아이가 주목받고 그 엄마가 언론에 나가서 한국식 교육 운운하면 사람들이 한국이 대단한 줄로 알겠다. 정말 어이가 없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중국에는 수많은 영재가 있고 그 수준은 슈야너를 훨씬 뛰어넘는다. 한국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제 말을 듣고도 별 반응 없이 그저 웃거나 좋은 정보다라는 식으로 흘려 넘겼습니다. 마치 제가 괜한 질투를 하는 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슈야너가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노숙자 쉼터에 가서 침구를 정리하고 음식 준비를 돕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공부하기도 벅찰 텐데 왜 하필 새벽 시간에 저런 활동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진경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교육의 일부다. 학업만 잘해서는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에 아이와 함께 자원봉사를 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슈야너는 제 지식을 더 쌓고 나면 언젠가 의술로 어려운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은 좋지. 하지만 결국 보여주기 위한 허영심 아니냐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변 노숙자들이 슈야너를 반갑게 맞아주고 이 아이가 그들과 눈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식으로 보이지 않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도무지 허점을 잡을 수 없어 애가 타던 어느 날 저는 이 집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졌는데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중국에 오래전부터 있던 음식들을 변형한 것일 뿐이다. 무엇이 특별하다는 거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슈야너와 가족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그 음식을 먹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맛이 깊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한다고 말할 땐 저는 터무니없다고 느꼈습니다. 중국 음식이 훨씬 다양하고 깊다라고 따져 물었지만 모두가 웃으며 한국 음식은 또 다르다. 충분히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버럭 결국 중국 절임 채소에서 기원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화는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군요. 마치 제 발언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슈야너가 직접 작곡한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동생 소유리를 위해 만든 밝은 피아노 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설마 작곡까지 한다더니 뻔한 수준이겠지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형식이 나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멜로디도 꽤 듣기 좋았습니다. 옆에서 엄마 진경이 말했습니다. 슈야너는 과학과 음악을 결합해 무언가를 해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학생들과 연구실을 오가며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게다가 작곡 취미까지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저는 면박을 주듯 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 다 어설프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과학도 음악도 중간에 그칠 텐데 괜히 허황된 꿈만 꾸는 거 아닙니까? 엄마와 아이는 별로 개의치 않고 오히려 아직 어리니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실패해도 배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머지않아 의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더더욱 배가 아팠습니다. 학교 측 지도교수들이 하나같이 슈야너는 다음 학기쯤이면 졸업요건을 갖출 것이다. 장학금도 문제없다. 만약 의대로 연결해서 박사과정까지 가겠다면 우리가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며 저는 11살이 대학 졸업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일이다. 미국 교수들이 뭔가 정신을 잃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히 진지하게 슈야너의 미래 가능성을 논했고 한국 엄마 진경에게 구체적 플랜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임상 실습 때에는 여러 교수진이 힘을 보태줄 테니 안심하라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여기저기서 막말을 퍼뜨렸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를 표절해서 겨우 체계화한 나라다. 지금은 언론이 띄워주는 것일 뿐 진짜 최고는 우리 중국이다. 슈야너가 잠깐 주목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기본 베이스가 중국에서 왔으니 본질적으로 대단할 거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찬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식 교육과 한국 문화의 잠재력이 굉장하다며 중국에서도 이런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채택하면 좋겠다는 반응까지 내놓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감히 중국을 그저 구식 교육으로 단정 짓고 한국을 앞선 모델이라 칭하는가 하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가 괜히 삐딱선을 타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집 식구들과도 여러 날을 지내보았고 캠퍼스에서 슈야너가 활약하는 모습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 한편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슬며시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현실이 11살이라는 믿기 어려운 나이에 대학 과정을 문제없이 소화해내고 오히려 또래답게 자유롭게 놀이와 봉사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견 보기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뿌리를 한국식 교육이라고 칭송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중국을 따라해놓고 뭘 그리 자랑스러워하느냐, 세계는 왜 여기에 열광하느냐라는 생각이 날카롭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슈야너가 장의 아저씨, 중국에도 훌륭한 역사가 있고 대단한 사상가들이 많다고 들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이가 genuinely 존중하는 듯 말을 걸어오니 차마 거친 말을 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중국은 모든 것을 선도했고 내가 얼마나 배웠든 결국 중국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해야 넓은 시야가 생길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슈야너가 활짝 웃으며 그럼 기회가 된다면 중국도 가보고 싶다. 엄마가 중국과 한국은 가깝고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며 서로 영향을 끼쳤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영향을 끼쳤다니. 말은 좋게 하네. 사실상 한국은 영향만 받은 쪽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반을 훌쩍 넘어 어느덧 취재 일정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슈야너가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재 교류 발표회에 초청받았습니다.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언론까지 몰려드는 행사였습니다. 저도 자리 한편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연구한 주제를 설명하고 성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미국 고등학생 수준의 영재들이라고 했는데 쉬아너가 발표를 시작하자 전부 몰입해서 경청했습니다. DNA의 특정 변이가 질병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 같은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말 실험 데이터도 꼼꼼히 기록했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이가 저는 의학을 통해 많은 사람을 도우며 음악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보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회자는 감탄을 연발하며 이렇게 어리고 재능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역시 한국의 교육 환경이 낳은 천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이라는 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감추지 못하고 옆 사람에게 모두가 착각하는 것 같다. 사실 이런 영재가 중국에는 훨씬 많다. 한국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다고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그 사람은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아너 가족이 준비한 깜짝 무대가 있었습니다. 쉬아너가 직접 쓴 곡을 동생 소율이 그리고 아빠와 함께 연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기타가 함께하는 작은 앙상블이었는데 곡의 제목은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함께 결국 한국인 엄마가 가르친 그 이상한 교육 철학을 또 드러내는 것 아니냐 싶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곡이 생각보다 진지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공연장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율이가 바이올린을 켜고 쉬아너가 피아노를 치며 아빠가 기타를 살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감동했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별로 감동할 일도 아닌데 그냥 가족 뮤지컬 같은 거지라고 시큰둥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언론 카메라 플래시가 연주자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언론이 엄마 진경에게 몰려들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뛰어난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고 묻자 진경은 저는 그저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도와주고 꾸준히 격려했을 뿐입니다. 한국식 교육이든 미국식 교육이든 중요한 것은 아이 자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기자들이 한국 교육이 서구 사회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묻자 진경은 물론 한국이 가진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주입식에만 머물지 않고 아이의 흥미를 확장하는 방식도 이미 한국 내에서는 시도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놓고 비웃으며 결국 한국이 중국 것을 조금씩 흉내내고 있을 뿐인데 저 사람들이 다 속고 있네 하고 중얼댔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분위기에서 제 독설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면 직접 가보라. 이미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저는 시카고 출장 일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쉬아너와 엄마 진경 그리고 소율이가 또 한 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안 가겠다고 툴툴대다가 마지막으로 뭔가 딴지를 걸 만한 빌미를 찾으려는 심산에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도 밥상에는 김치며 잡채 같은 한국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다들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족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혹시 중국 관련 이야기까지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쉬아너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다며 중국 역사의 대서사시가 흥미로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중국 역사는 방대하니 내가 설령대학 과정을 다 마쳐도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잘난 척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배우고 싶습니다. 엄마가 한국과 중국이 서로 가까운 이웃이라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라니 중국은 원래부터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은 그저 주변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할 뻔했지만 굳이 꺼내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쉬아너가 장의 선생님, 그래도 저를 취재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저씨를 통해 중국 교육 이야기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중국에 가서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저는 그래 내가 잘하려면 중국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아이는 중국 역사와 문화는 분명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엄마나 저도 그런 면에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 나라의 좋은 점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씁쓸해졌습니다. 아이가 깍듯이 대하는 태도에는 전혀 빈정거리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한국을 그렇게 떠받드는 건 아이고 엄마고 다 어리석은 짓이다. 언제까지 저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을까?
대학 과정을 땄다 해도 진정한 최강은 우리 중국식 교육이 가져온 무수한 인재들이다 하고요. 저는 그렇게 시카고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뒤섞였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인 엄마가 11살 대학생을 만들었다고 떠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저 아이를 천재로 칭송하더라도 본질은 중국 문명과 교육이 먼저였으며 한국은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출국장에서 몇몇 현지인들이 제게 슈야너가 정말 대단하지 않냐, 한국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크게 대단할 것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했던 것을 모방했을 뿐입니다. 저 아이가 신동이라 해도 그 근간은 다 중국에서 온 것이고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더 얹혔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 답변을 듣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그 표정은 마치 이 사람 참 고집불통이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끝까지 제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슈야너는 이미 대학교에서 우수 성적을 거뒀고 의대 진학도 눈앞이라는데 그건 인정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의대? 11살에 들어간 의대라는 말은 처음 듣네요. 대학도 작고 제대로 된 검증도 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과장하고 떠드는 거지. 진짜 대단한 건 아닙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아이의 지적 능력이 남다르다는 걸 보았지만 결코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인정해버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위대한 것처럼 보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중국이 언제나 최고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시카고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억울함만 가득 남긴 채 끝났습니다. 슈야너와 엄마 진경은 다양한 실험과 놀이, 음악, 봉사활동, 그리고 대학 과목들을 자유롭게 오가며 학습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 모습을 보고 열렬히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 혼자만 결국 한국도 중국 것을 흉내내고 약간 바꿔서 포장했을 뿐이라며 우겼습니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저들이 깨닫겠지. 진짜 인재 대국은 역시 우리 중국이고 한국은 그저 정신승리를 일삼는 나라라는 사실을. 이 슈야너라는 꼬마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다방면에서 천재성을 보이든 또 가족들이 한국식 교육 운운하든 제게는 모두 어불성설로 들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은 이미 모든 것을 앞서 해왔고 훨씬 더 많은 대단한 아이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이 11살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까지 들어간다 한들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슈야너가 사람들에게 온갖 칭찬을 받아도 결국 그 뿌리는 다 중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끝까지 이렇게 억지 주장을 폈고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시선도 받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최고이고 한국은 시류에 편승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제 발로 미국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리스 마르탱입니다. 프랑스 파리 교외에 위치한 몽플레리 국제고등학교에서 역사문화 융합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몽플레리 국제고등학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소에도 국제적인 이슈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소한 갈등이 종종 벌어지지만 이번 학기에 일어난 일은 저에게 유독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 해전사를 다룬 한 만화책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인물 이순신 장군의 무패 신화를 그린 이 만화가 어느 날부터인가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시작된 일이었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국적인 역사 만화를 재미로 읽고 있구나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만화는 학교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고 급기야 지역 프랑스 언론과 BBC 해외 지부 기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동의 중심에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과 중국 출신 학생인 류텔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역사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이번 사건을 조율하고 수습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역사적 관점을 두고 충돌할 때 어떤 복잡한 양상이 펼쳐지는지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전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 저는 복도를 지나며 학생들이 두고 간 책상 위에 자료를 점검하던 중 표지가 조금 낯선 만화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영어 프랑스어 혼용 표기로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독특한 형태의 전함바로 거북선이 강렬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잠시 책을 넘겨보니 16세기 말 한반도의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순신이라는 해군 지휘관이 여러 차례 해전에서 전승을 거두며 나라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이런 동아시아 역사 만화를 읽는다니 제법 흥미로운데 이런 생각을 하며 책을 대충 훑고 지나쳤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학교 도서관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 만화책이 벌써 대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서로 앞다투어 빌려 가다 보니 재고가 달린다는 것이었고 복도를 지날 때면 서양계 학생들이 이순신 무패 장군이라던데 사실이야? 가며 탄성을 지르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주로 유럽 전쟁사나 서양 근대사만 접했을 텐데 동아시아 역사 만화에도 이렇게 열광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교무실에 들어가 동료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모두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책이 바로 그거라더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이 만화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만든 학습 만화를 영국의 소규모 출판사가 영어로 번역했고 그 버전을 다시 프랑스 현지 출판사가 재번역해서 이곳 몽플레리 국제고등학교에도 배포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BBC 다큐멘터리나 해외 언론 기사에서 동아시아의 전설적 해전 지휘관이라는 수식어로 이순신이 언급된 적이 있다는 점도 학생들의 관심을 한층 자극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순신을 중심 주제로 삼아 16세기 동아시아 해전사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교장인 프랑수아 듀부아와 학년부장 소피 르루아에게 이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순신 만화에 매료되어 있으니 임진왜란 시기 조선명나라 일본의 관계와 해전을 다루며 만화 속 내용을 역사적으로 검증해보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동아시아 전쟁사가 유럽에선 비교적 낯설 텐데 이를 통해 폭넓은 세계사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리 몽플레리 국제고등학교가 목표로 삼는 세계적 시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었죠. 저도 의욕이 생겨서 곧바로 이순신과 16세기 동아시아 해전사를 주제로 한 특별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만화를 통해 이순신에 매료되어 있었으니 다양한 사료나 다큐멘터리를 제공해주면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가 커지리라 기대했죠.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중국 출신 교환학생인 류텔란이 제기한 이순신, 중국설과 나아가 동북공정 논리까지 꺼내 들며 갈등을 확산시킨 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우연히 점심시간 막바지에 학교 식당에서 벌어진 격한 말다툼을 목격했습니다. 그 자리엔 한국계 학생인 김서연, 박현우와 중국계 학생 몇 명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주장하던 인물이 류텔란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순신이 어떻게 중국인이야? 이건 명백히 한국 장군이잖아. 왜 말이 안 되는데?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순신도 중국 문명권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처음에는 제가 학생들이 단순히 장난치듯 티격태격하는 거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골이 제법 깊어 보였고 주변에는 이 갈등을 구경하던 여러 학생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 중재를 시도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여긴 식당이니까 큰 소리로 말다툼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 무슨 문제인지 자세히 들어볼 테니 일단 진정하자. 그러자 류텔란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계 학생들이 이순신은 한국 영웅이라며 우리 중국 학생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요. 중국 웹사이트나 SNS에서는 이순신이 사실상 장군이었다는 관점도 많아요. 조선은 명나라 속국이었고 이순신도 명나라의 지원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게다가 고려나 고구려 같은 옛 한반도 왕국들도 사실은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다들 동북공정 들어봤나요? 고구려나 발해도 전부 중국 역사로 편입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계 학생들은 더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고구려나 발해가 무슨 중국 역사지. 동북공정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던데. 이순신은 조선 수군을 지휘했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민족의 구국 영웅으로 추앙받는단 말이야. 류텔란은 굴하지 않고 계속 동북공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중국 사서에 따르면 고구려나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다는 견해가 있고 이는 현대의 중국 학계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순신 역시 명나라에 종속된 조선 왕조의 장수였으니
광범위하게 보면 중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듣기에 너무 황당한 논리였지만 뮤텔라는 매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내 소음을 고려해 일단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식 토론은 프로젝트 수업에서 하자.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시끄러우니 부디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식사를 마치도록 해.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진정되긴 했지만 저는 내심 이 갈등이 꽤 심각하게 번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도서관을 둘러보던 저는 또 다른 갈등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역사 탐구 게시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역사 관련 의견이나 자료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게시판에는 BBC 다큐멘터리의 캡처 장면과 함께 이순신은 16세기 말 조선을 지켜낸 전설적 해군 지휘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굵은 붉은 펜으로 이렇게 반박문을 썼습니다. BBC가 전부 맞는 건 아니다. 중국 사서와학계에 따르면 이순신은 명나라 속국의 장수로 분류될 수도 있다. 고구려도 사실상 중국사에 포함되었다는 게 동북공정의 주장이다. 한국이 과장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 반박문의 필체는 분명 류텔란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식당에서의 언쟁을 기억하는 주변 학생들은 또다시 술렁였고 게시판 앞에서 격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한국계 학생들은 BBC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류 학계가 인정하는 사실을 왜 뒤집으려 하느냐고 분개했고, 반면 중국계 학생 몇몇은 중국 웹에서는 이런 시각이 흔하다며 류텔란을 거들었습니다. 저는 게시판 앞에서 학생들을 진정시키며 게시판은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는 공간이지만 상대방 견해를 근거 없이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좀 더 학술적이고 차분한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자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류텔란이 주도하는 이순신 중국설과 동북공정 지지로는 이미 커다란 불씨가 되어 학교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이순신 만화의 저작권을 소유한 한국 출판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도영이라는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수업의 만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죠. 안녕하세요. 몽플레리 국제고등학교의 알리스 마르탱입니다. 이순신 만화를 활용한 동아시아 해전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요. 학생들이 이 만화를 워낙 좋아해서 좀 더 심화된 자료나 참고 서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도영 씨는 반갑게 맞이하며 프랑스에서 이순신 만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니 기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중국계 학생들이 이순신을 중국인이라 주장하고 심지어 동북공정 논리를 들어 고구려발에도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갈등이 있다고 털어놓았더니 이도영 씨는 신중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을 민족의 구국 영웅으로 보는 정서가 굉장히 강해서 중국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면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프랑스 현지에선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저도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순신이 조선 수군 제독이었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검증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류텔란에게 전해졌는지 그는 곧 교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출판사와 손잡고 이순신을 한국 영웅으로만 가르친다면 중국인 학생들은 무시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명나라의 공과 동북 공정적 역사관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거지. 프랑스도 결국 한국 편이구나. 이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명나라도 분명히 도와주긴 했지만 이순신이 조선 해군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자 텔란은 그건 서양 중심 학계와 한국 사관이 만들어낸 신화라며 흥분했습니다. 저는 갈등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고 프로젝트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중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몇몇 팀으로 나뉘어 이순신과 임진왜란 관련 사료 논문 다큐멘터리를 조사해 PPT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표한 팀 주로 프랑스 유럽계 학생 중심은 이순신의 무패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옥포 사천당포 해전 등에서 연승,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 전법을 펼쳐 일본 함대를 대파, 명량해전에서 13척으로 수백 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는 기록. 이들은 넬슨 제독 역시 훌륭한 해군 지휘관이지만 완전 무패 기록은 없었다며 이순신의 전승 행보에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팀은 거북선에 대해 분석하며 16세기의 철갑선 개념을 적용하고 배 위를 덮어 적이 함부로 올라탈 수 없게 만든 것은 매우 혁신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류텔란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발표에선 이순신이 독자적으로 일본을 막아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명나라가 없었으면 조선은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순신의 승리는 중국과 조선의 합작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군사와 물자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거북선이든 뭐든 별 의미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동북공정을 보면 알겠지만 조선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중국 문명권에 속했습니다. 고구려나 발해도 중국사라면 조선 역시 명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발표팀이 명나라의 지원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순신이 조선 수군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반론하자 류텔라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사료에서는 이순신이 과도하게 미화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사실 명량해전의 13척 대 수백 척이라는 기록도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고구려, 발해도 결국 중국의 일부였으니 조선 역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실은 금세 술렁거렸습니다. 한국계 학생인 김서연과 박현우가 즉각 반발했죠. 속국이라니 그건 전통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체계를 너무 단순화한 거야. 조선은 엄연히 독립 왕조였고 이순신은 조선 수군을 지휘했어. 그리고 고구려, 발해가 무슨 중국사야. 전 세계 역사학계가 한국 고대사로 인정하는 영역인데 게다가 동북공정은 세계적으로도 비판받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 프로젝트잖아. 서양계 학생들도 다소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동북공정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순신은 중국인이라 주장하는 건 생소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서둘러 중재 발언을 했습니다. 자, 다들 진정하자. 명나라가 군사와 물자를 지원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순신을 중국 장군이라고 보기엔 역사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 임진왜란의 여러 해전 기록을 보면 조선 수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부분이 매우 많다. 그리고 동북공정에 대한 논란은 국제학계에서 여전히 많은 비판과 반박이 존재한다. 남은 기간 동안 중국 사료도 충분히 살펴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보도록 하자. 하지만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류텔라는 학교 SNS에 프랑스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서양 미창국 관점만 맹신한다며 또 글을 올렸습니다.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교장 프랑수아 뒤브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알리스, 프랑스 현지 언론 기자와 BBC 해외 지부 기자가 우리 학교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싶어 해요. 이순신 만화에 열광하는 학생들이라는 주제가 흥미롭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갈등 상황이 심화될까 우려되었지만 오히려 외부 언론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장도 동의했고 취재진에게 협조하기로 했죠. 이미 프랑스 지역 신문에서는 간략하게 파리 교회의 국제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 만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사를 본 류텔란이 교내 SNS에 또다시 프랑스 언론도 한국 편향 보도를 한다. 동북공정 시각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갈등이 더욱 커질 조짐이 보였지만 저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차분히 대응하면 된다는 교육자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BBC 기자가 학교를 방문했고 프로젝트 수업의 중간 과정과 학생들의 토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갔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이순신이 한국의 위대한 장군이라는 결론이 확고한 거냐? 저는 조심스럽되 분명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학계 견해를 종합하면 이순신은 조선왕국의 무패해군 지휘관이 맞습니다. 물론 명나라와의 협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이순신이 중국 장군이라는 주장은 주류 역사학계에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동북공정 역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 조선이나 고구려 발해를 모두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뷰가 보도되자 류텔라는 다시금 붕괴했습니다. 그는 교내 게시판과 SNS에 장문의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몽플레리 국제고와 알리스 마르탱 선생님은 중국 학생을 무시하고 있다. BBC도 결국 서구 중심 언론인이 편향적이다. 이순신이 중국 장군이며 고구려 발해도 중국사의 일부라는 가능성을 왜 전부 닫아두는가? 이쯤 되니 프로젝트 수업은 마치 한국과 중국의 역사 논쟁을 둘러싼 전쟁터가 된 듯했습니다. 특히 동북공정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은 단지 이순신의 국적에 그치지 않고 고대 한반도 왕조들의 역사 소속이라는 매우 민감한 주제로 확대됐습니다. 학기 말이 가까워지자 저는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몇 주간 연구하고 작성한 결과물들을 이번에는 강당에서 학부모와 외부 인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죠. BBC 취재진도 다시 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회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된 프로젝트 자료실이 무단으로 변조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래 자료실 메인 페이지에는 이순신 조선의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명나라의 속국인 조선 장수를 다루며 이순신 장군이 사실상 중국 문명권에서 탄생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고구려 발에도 중국에 속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곧 IT 담당 교사가 서버 로그를 추적한 결과 류텔란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의로 문구를 바꾼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칙상 정보 시스템을 해킹해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였습니다. 저는 곧장 교장에게 보고했고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국 교장 프랑수와 뒤부하는 류텔란을 프로젝트에서 즉시 제외하고 정확 딩슈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장실 면담에서 류텔란은 중국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착잡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관을 토론으로 해결하기보다 불법 해킹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결국 류텔란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학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학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틈도 없이 그의 행동은 너무나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고 그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 최종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몽플레리 국제고등학교 강당에는 프랑스인 학부모들은 물론 한국계 중국계 학부모와 외부 인사들 그리고 언론 취재진까지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맡아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순신 만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16세기 동아시아 해전사와 동북아 국제관계를 집중 탐구했습니다. 갈등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과 서로 다른 관점을 대화로 풀어가는 태도였습니다. 발표는 여러 팀으로 나뉘어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이순신의 주요 해전 분석을 통해 그의 무패 신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전투 상황, 해전 전술, 그리고 지리적 전술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했는데 명량해전의 기록 열세척, 대수백 척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료를 통해 비교적 정확히 재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거북선과 판옥선 등 조선 해군의 함선 구조를 다뤘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주로 육전에서 활동한 반면 해전 지휘권은 이순신이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물론 명나라의 역할이 컸지만 조선 수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해전은 이순신이 주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 번째 팀이 발표한 주제는 갈등의 핵심이었던 조공책봉 체계와 조선의 독립성, 그리고 동북공정 비판이었습니다. 이 팀은 동아시아 전통 외교 질서인 조공책봉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선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이는 동등성이 결여된 속국 관계가 아니라 문화외교, 의례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는 독립왕조로서 내부 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했고 이순신 역시 조선의 군사체계 내에서 임명된 장군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고구려 발해가 한반도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남아있는 고대 문헌과 발굴, 유물, 그리고 전 세계 역사학계의 연구 동향 등을 예시로 들며 중국 정부가 현대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라고 정리했습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를 자국 민족사의 연장으로 해석하려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고구려 발해 등을 무리하게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제학계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근거 부족한 역사 왜곡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발표를 들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로는 메모하며 경청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학부모들도 일부 참석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처음에는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으신 분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제시하는 방대한 근거 자료에 어느 정도 납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동북공정 문제를 들어본 적이 없던 서양 학부모들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제법 흥미로운 주제라고 평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중국계 학부모들이 중국에서는 달리 가르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한국 쪽 관점만 강조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팀 학생들은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어권 자료도 찾아보았는데 고구려 발해가
중국 지방 정권이었다는 공식적 논문은 주로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세계사적으로 공인된 다수 연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고구려 발해를 독자적 국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특히 한반도 문화와 언어, 민족적 연속성이 무시될 수 없다고 봅니다. 동북공정이 왜곡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학술적으로 보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계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순신과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해주다니 기쁘다고 호응했습니다. 서양계 학부모들도 동북아시아 역사를 심층적으로 알게 된 좋은 기회라며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BC 기자가 저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순신은 조선왕국의 해군 장군이며 동북공정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 정도인가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답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 다수 사료와 학계의 연구가 이순신은 조선왕조 소속의 해군 지휘관이었음을 인정하며 동북공정 주장 즉 고구려나 발해, 더 나아가 조선의 역사까지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해석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원군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순신이 중국 장군이라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한동안 학교를 뒤흔든 이순신 논쟁과 동북공정 갈등이 어느 정도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최종 발표회가 끝나고 며칠 뒤 정학 상태였던 류텔라는 결국 학교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떠나기 직전 학교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프랑스 몽플레리 국제고등학교가 결국 한국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언론과 서양 사회도 한국 편만 듣고 있다. 언젠가 중국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그 글에 공감하는 중국계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중국계 학생들이 류텔란이 반발심만 키운 채로 극단적 행동을 해서 유감이다. 토론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학생들은 이순신과 16세기 동아시아 해전사 그리고 동북공정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국계 학생들은 이순신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기뻐했고 서양계 학생들은 유럽사만 공부하던 시선에서 벗어나 아시아 역사의 다채로움과 국제정치적 함의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BBC와 프랑스 지역 언론들은 몽플레리 국제고에서 이순신 만화가 불러온 파장과 치열한 역사 논쟁, 그리고 이를 교육적으로 승화시킨 사례라며 상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어떤 기자는 이순신을 넬슨 제독과 비교하는 서술이 꽤 흥미롭다며 서국원 외에도 훌륭한 해전 지휘관이 더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한국 출판사 담당자 이도영 씨도 저에게 프랑스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서 놀랍고도 기쁘다. 동북공정 문제까지 이슈가 되다니 흥미롭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국제학교가 지향하는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학문적 태도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크게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나 민족의 시각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주장을 묵인할 수는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동북공정과 같이 특정 국가에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진행하는 역사 해석 프로젝트는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더 자주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금기로 삼거나 대화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객관적 사료와 다양한 시각을 폭넓게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몽플레리 국제고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융합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 즉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과 국제적 관점에서의 대화,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토론 태도. 이야말로 저희가 추구하는 진정한 국제교육의 길입니다. 한국, 중국,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오해나 편견이 조금씩 해소될 것이라 믿습니다. 프로젝트 발표회가 끝나고 제가 담당하는 교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적어놓은 감사 메모와 간단한 소감문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계 학생들은 선생님 덕분에 이순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다시금 확인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중국계 학생들 중 일부는 동북공정에 대해 무조건 믿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외 학술 자료를 찾아보며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양계 학생들은 하나의 만화책이 이렇게 큰 논쟁으로 번지는 걸 보며 역사라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배웠다고 적어두었더군요. 물론 뉴텔라는 끝내 학교를 떠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불만을 품은 채로 나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면 그의 극단적 행동이 결국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얼마나 객관적이고 풍부한 근거가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저 알리스 마르탱은 이 이순신 소동과 동북공정 논란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튼튼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편견이나 일방적 선전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몽플레리 국제고등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지향점이며 앞으로도 제가 걸어갈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미래에 필요한 통찰을 얻기 위함이다. 이 말이야말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와 학생들이 가슴 깊이 깨달은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